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원불교 교사 읽기. 지금 정산종사께서 종국사에 오르신 이후부터 하는데, 일제의 그냥 탄압이 엄청 막판에, 극도 이제 마지막에 불꽃을 막 하고 있을 때 결국은 그 끝내고 해방이 이제 되죠. 자, 그 뒤에 했던 것 큰 우리 원불교사에서 중요한 전제동법 구호사업고 하고, 그 다음에 정산종사께서 그때 건국론을 지으시는데, 이걸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이게 아주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1102쪽 펴보세요. 여기 시작하겠습니다. 고대하던 해방은 맞았으나, 그렇죠? 이게 해방을 맞죠? 과도기 이후 무질서와 혼란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가운데 전제동포들은, 이 전제동포라는 게 뭐냐면, 전쟁의 재앙할 때, 이게 전쟁으로 인하여서 진짜 이렇게 정말 재앙, 피해를 입은 그런 동포들이라는 거죠. 이게 주로 우리 이쪽은 뭐냐면, 태평양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일제가. 그리고 만주에서 우리 난징 사건 같은 경우 다 이때 그 사건이, 우리가 현재 난징 대학살 이런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하여간 우리나라 사람도 만주로 일본, 그 다음에 태평양 일대 이런 데로 잡혀도 가고, 그래서 강제노역도 되고, 심지어는 또 일본군으로 또 이렇게 참전이 되고, 이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리고 또 근로, 노역이죠. 근로라고 하면 안 되고, 노역. 우리 말하면 군함도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참 슬픈 역사예요. 일본이, 우리가 그 시대에 우리가 과오가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를 위해서 그것은 우리도 그런 일을 안 하려고 이제 하겠다. 그리고 그 역사에 대해서는 어느 선을 그시면 줬는데, 현재 일본은 그때 그 역사를 계승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어떻게 동의를 해요? 친하게 지낼 수가, 지금 그렇게 안고는 친하게 어떻게 지내? 먼저 친해지고 그 다음에 사과를 해요? 그거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친구 사이인데 먼저 친하게 지내다 보면 내가 사과할게. 저는 못합니다. 낮은 단계 사과부터 하면서 친해가고, 기회가 갈수록 사과를 깊게 좀 해라. 그러고, 그게 옳다고 보는 거죠, 저는. 자,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결국은 전제동포들이 막 귀국을 하죠. 만주에서, 일본에서 물밀듯이 돌아왔다. 건국사업에 협력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뭐냐면 나라를 세운다는 거죠. 자, 여기 건국사업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 이런 걸 보면 좀 얘기해 볼 게 있어요. 건국절 논란이 있었어요. 건국절을 어떻게 보냐. 여러 가지 썰이 있지만 크게 보면은 대한민국의 건국의 시점을 상해 임시정부, 원래는 이게 정확히 말하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렇게 말해야 맞아요. 우리가 약정에서 상하이에서 했다고 해서 상해 임시정부를 하지만 정확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죠. 이게 1919년 보통은 4월 13일. 근데 또 이게 정확하게는 4월 11일이라는 말도 있고, 근데 이런 것 학술적인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어쨌든 상해 임시정부, 1919년 3.1운동 이후에 만들어진 상해 임시정부부터 우리의 건국은 시작된 거죠. 이렇게 볼 건. 이게 우리 현재 헌법이나 이런 것도 다 그렇게 돼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 1948년 8월 15일 정구 수립 있죠. 그때가 진정한 건국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거 있죠. 지금도 주장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이 뒤에 이것은 그냥 정부 수립이죠. 그렇지, 국가를 이렇게 하는 것은 상해 임시정부 때부터 해야 맞지 않냐. 저는 그렇게 근데 이런 여기 건국사업은 이런 건국절과 관계된 건국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는 이제 해방이 됐으니까 저렇게 시작해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건국사업에 협력하는 첫 길로, 첫 번째 일로서 귀환전제동포 구호라고 이제 판단한 거죠. 그래서 정산종법사는 원의, 그러니까 지금 교단의 원의회 같은 거죠. 원의회 찬동을 얻어 원기 30년, 1945년 9월 4일, 8월 15일에 해방됐으니까 얼마 안 됐죠. 거의 며칠, 한 2주? 3주? 그 정도 되잖아요. 이후에 이리 역전과, 우리 현재 이리 역전, 거기하고 9월 10일 서울 역전에 귀환전제동포 구호소를 설치한 거예요. 귀환전제동포 구호소. 설치하여 서울에서는 6개월 반이라는 실제는 6개월 한 20일. 6개월 20일이면 6개월 반이라 하면 되겠죠. 정확히는 6개월 20일. 그 기간 동안, 이리에서는 13개월 반 동안 굶주리고 헐벗고 병들어 방황하는 전제동포에게 식사, 의복의 공급과 숙소 안내, 응급치료와 분만 보조 및 사망자 치상 등으로 하여간 협력, 나눔의 활동, 이 자비의 손길을 뻗치게 하였다. 그래서 이 전제동포 구호 사업,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전제동포 구호 사업은 처음에 일제가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알았던 것 같아. 일제가 우리에게 전제동 뭔가 이리역에다가 군 막 있죠. 우리 이렇게 군 천막 있잖아요. 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천막 친다고 하잖아요. 그런 걸 통해 갖고 사람들을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을 하게 했어요. 이게 벌써 일제에 의해서도 그 사람들이 뭔가 문제가 생겨서 들어왔던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일제가 굉장히 곤란하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때 회의를 해요. 이렇게 막 들어오니까 뭘 할 것이냐 하니까 박창기 선진이 제안을 해요. 이제 해본 경험이 있잖아요. 해봤으니까.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회의를 해가지고, 주산 송도성, 주산 송도성님이 이걸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자, 뒤에 봅시다. 구호 사업은 총부 간부 일부와 청년 임원들이 동원되어 주로 지휘하고 20여 개의 지방 교도들이 자진 동원하여 일주일씩 교대로 노력한 바. 그러니까 전 교도원님들이 어떻게 그때 짜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알뜰한 활동은 당시 모든 구호단체의 사표가 되었고, 이게 본보기가 됐다는 소리죠. 일반 사회의 칭송이 자자하였으며 부산에서도 3개월. 그러니까 아까 앞에는 처음에 서울 이리역하고 서울역만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리고 부산에서도 했고요. 전주에서도 5개월 동안 부당구구 구호 사업에 재가출과 많은 인원이 동원되어 적극 협력가 있다. 그러니까 이리, 서울, 부산, 전주 이렇게 나와 있죠. 당년도 사업보고에 의하면 4개 지구의 구호소에서 구호받은 동포 수가 80여만 명, 구호에 동원된 교도 수가 500여 명, 교도 동원 연 일수, 이게 1년, 연일수가, 이어서 연일수가 1만 3천여 일, 이게 계속 한 날짜들을 다 계산해보니까, 동원 대신 노임 제공과 동원에 따른 제방 비용이 상당액, 약 120만 원에 달하였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그때 물가 이런 거 계산해봐야 알겠죠. 이때 서울 구호소에서는 허영의 생활을 안분의 생활로, 원망의 생활을 감사의 생활로 등 교광의 정신으로 작성한 전단 수십 매를 구호받은 동포들에게 돌렸고, 이런 역할은 대부분 주산 송도성 선지님이 주도해서 했던 거예요. 요런 문장도 주산님이 만들었다고 알고 있어요. 우리 교리죠. 교리를 그대로 갖다 쓴 것이죠. 귀환 학병들을 위한 사상 강연을 주최하였으며, 이거 그러나
주요한 학병들을 위한 사상 강연회를 주체가 아니라 참여했으며 이렇게 됩니다. 주체는 우리가 한 건 아닙니다. 이게 좀 우리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써진 것 같습니다. 한남동 정각사. 이 한남동 정각사가 원래는 약초 관음사라는 것, 이게 그 관음사였어요. 그러니까, 일제 그 사찰이었죠. 1인 사찰인데 이게 지금 관음사로 이름을 바꿔서 여기에서 수많은 전제고아를 수용, 서울보아원을 발족시킴으로써 세외상 자산사업기관의 효시를 이뤘고, 그러니까 원불교의 자산사업의 시작이 뭐냐면 이곳에 정각사에서 했던 그 서울보아원의 활동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가 어디냐면은 서울에 가면 있습니다. 어디 갑자기 말문이 탁 막히네. 어디라고 말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수의단 중앙단원 송도성은 여기 송도성 드디어 나왔네요. 이렇게 이 활동의 실질적인 리더였어요. 주산 송도성 선지님이 실질적인 리더입니다. 이분이 전염병, 발진티푸스, 이게 일반 있죠. 전제동포들 사이에 요즘 말하면 코로나 걸리시는 거랑 비슷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코로나 이렇게 걸리면 같이 이렇게 전염되잖아요. 근데 발진티푸스로 이때 순직하십니다. 근데 또 총부에 회의할 일이 있어가지고 트럭을 타고 이렇게 몸이 아프신데 그게 과중된 것 같아요. 그냥 쉬었으면 괜찮으실 판인데 너무 아쉬워요. 주산 종사를 잃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원불교의 미래의 큰 에너지와 여러 가지를 잃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때 한 것 중에 뭐가 있냐면은 부민관 아실 거예요. 부민관. 서울에 가면 지금 뭘로 쓰나? 세종문화회관 근처에 있잖아요. 지금 옛날에 촛불 대혁명 때 TV에 나오면 부민관이 항상 이렇게 보였어요. 한때는 서울시의회로도 사용되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부민관에서 주산 송도선 선진께서 강사로 참여했어요. 이게 최초 대중 강연이었을 거예요. 우리 외부에 나와서 했던 최초의 대중 강연으로 볼 수 있고, 이때 또 매월 넷째 주 수요일 날에 경성방송국에서 방송 설교를 주산님이 하신 겁니다. 이것도 대중 강연, 요 위치가 어디냐면 부민관은 어디에 지금 광화문 거리에 있죠. 세종문화회관 거기 밑에 쪽으로 가면 옛날에 경성방송국 터가 있어요. 이렇게 표석이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이런 것을 원불교 최초로 주산 종사께서 대중 강연도 했고 또 수요일 매월 넷째 주 수요일 날에 경성방송국에서 라디오 방송도 했던 것이구라는 걸 알면 그 흔적들이 그냥 우리나라에 있던 방송국이었나 보다. 옛날에 그게 이제 일제 때부터 있었던 방송국이죠. 그런데 그렇게만 보지 않고 주산종사님 흔적이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넘어가면 한편으로 종전의 총부야학원 이거 한번 볼까요? 제가 소태산 서울을 품다 벽돌책인데 이런 책을 벽돌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든 벽돌책 중에 하나예요. 이게 보기가 그렇죠. 여기 보면 제가 대종사님이 서울에 대종사님께서 가신 뜻, 그 다음에 여기에 대종사님이 서울에서 하셔도 법설들을 다 모아놨어요. 많아요. 이 뚜껑은 많은 것 같죠. 그리고 뒤에 보면 서울의 순례
서울 순례길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순례길. 예를 들면 북촌길 코스, 광화문길 코스, 광화문길 코스 나오죠. 낙산길 코스, 경성역 코스, 남산길 코스, 우이령 코스에서 6개 코스로 제가 이걸 정리를 한 건데, 여기를 보면 그 경복궁을 가서 그 광화문 쭉 보면은 그 길로 쭉 갈 수 있거든요. 그 가면은 전부 다 그냥 우리하고 무관한 길이, 원불교하고 무관한 길이라고 생각되지만 거기에 대종사님과 관련된 흔적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옛날 촛불 대항쟁 그 기간에 쭉 나오면, 아, 저기 대종사님과 삼지님들 흔적이 많은데. 근데 그 중에, 그것도 오늘 했던, 뭐예요? 오늘 했던, 그 대종사님께서 주산종사께서 부민관에서 그 대중강연 했던 거하고, 경성방송국에서 방송했던 그 라인도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예, 그런 것도,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조선 박람회 있었죠. 우리 대종경도 등장합니다. 그게 경복궁 내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고, 대종사님께서 당주동에서 처음에 경성 임시 출장소를 세워요. 이게 세종문화회관 뒤편이라고 지금 알고 있는데, 대종사님 언젠가 그곳에서 머물렀던 거예요. 집을 빌려서. 위치는 잘 모르지만. 그 다음에 또, 지금 조선일보 지금 보면 조선일보 이렇게, 지금 현재 코리아나 호텔로 돼 있는데, 이게 옛날에 조선일보 사터인데, 지금 조선일보 좀 뒤쪽에 있죠. 근데 거기 있는데, 거기 옛날, 우리 불법연구회를 아주 안 좋게 조광지에서 해가지고 항의회로 가셔가지고, 항의. 해서 다시 이렇게 수정하도록 해서 다시 이렇게 신문에 이제 불법연구를 취재를 다시 하고 했던 우리 어른들이 찾아갖고 항의했던, 거기도 우리 그 흔적이 있는 것이고요. 하여간, 그 다음에 경성부기학원. 우리 초창기에 우리 어른들이 경성부기학원에, 거기도 그 라인이에요. 그래서 그 라인들을 쭉 한번 찾아가 보면 좋다.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또 봅시다. 한편으로는, 그러기 전에, 처음에 전제동법 구호 사업을 할 때 어디 한다고 했죠? 서울 있었죠? 어디 있다 했냐면은 이 장소가 현재도 그걸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하나? 하여간 세브란스 병원은 없고 세브란스 그 병원을 기념하는 기념턴이 있어요. 이게 지금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옛날 세브란스 옛 세브란스 병원, 그 병원 앞에 적산가옥이 있었어요. 이게 3층 집이었다고 하는데 마사문의 상이라고 하고 기린비루 술집이었어요. 여기가 그 옛날 번지가 있는데, 안 보일 거예요. 여기 사진 붙여놨어요. 지금 뭐죠? 지금 서울로 7017. 지금 이렇게 고가 다리를 이렇게 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를 가보면은 어느 다리 밑에가 그 공간이에요. 서울역에서 가깝습니다. 이제 말로 설명하려니까 힘드네. 있다는 걸, 요 책 한번 보세요. 서울을 품다 보면은 설명이 잘 돼 있어요. 잘 가이드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근데 이 세브란스 병원은 어떤 곳이냐면, 김삼매화 선지님이 편찮으셨어요.
그게 왜냐면은 그 경성지부 그 감원이었었는데 편찮으셔가지고 여기 입원해요. 변호사님 병문안 갔던 곳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기 보면 여기 변호사님이 오셨는데 알면은 그 재밌는 곳이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알면. 근데 여기서 이 일을 하죠. 이런 활동을 통해 가지고 이런 활동이 뭐가 있냐면 나중에 적상가옥이라고 하죠. 적상가옥을 이렇게 불화받게 되는 계기가 돼요. 아까 정각사라고 하는 약초 간음사도 불화받은 거예요. 불화받은 것은 그냥 공짜로 받는 건 아닙니다. 요즘 말하면 자부담 이렇게 내는 거, 사업하면 자부담 있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 이렇게 한국사회 교회에 적상가옥이 많이 작용됐다는 것도 알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돼요, 우리가. 그리고, 이제 서울 용산의 용강사, 또 우리가 불화받게 되죠. 부산 서정, 지금 신창동에 있어요. 부산 서정의 신사, 이 동산동의 신사, 이런 귀속 재산을 불화받게 됩니다. 그래갖고 이게 지금 용강사가 서울집으로 되고, 부산 서정, 여기가 옛날에는 경남지구인데 지금 부산교당이죠. 그 다음에 이게 동산동, 신사가 처음에 1위지부, 근데 지금은 동산수도원이죠. 지금 동산수도원. 이런 걸로 이렇게 이때의 이러한 것이 인연이 돼서 이렇게 불화받게 되게 되는데, 자, 이렇게 되고 나서 또 한편은 뭘 하냐면, 종전은 옛날에 총부에 있었던 총부 야학원이 있었어요. 야학원을 개방하여 군의 아동들에게 한글을 교육하고, 그러니까 야학원이 뭐냐면은 지금 양잠실, 옛날에 제가 양잠실이 있었다고 했죠. 지금 정화정사에 있는 거기 양잠인데 이런 곳에서다 모아서 아이들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이제 한글 써야죠. 그 전까지 뭐 했어요? 일본어가 국어였잖아요. 그러니까 한글을 교육을, 이런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에요. 한글을 이제 주체적으로 우리가 가르쳤던 거죠. 그래서 이듬해, 이게 1946년이죠. 1월 교무 강습회에 한글 학회 강사를 초청하여 교육을 받아 전국교당에서 일제히 문명퇴치운동을 전개한 바, 이런 거 굉장히 의미 있어요. 이걸 해석을 좀 해주셔야 돼요. 이게. 이런 걸 읽어보고 했나 보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한글학회 강사,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한글학회도 탄압을 많이 받았잖아요.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탄압을. 한글학회 탄압하는 역사를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불과 해방되고 1년도 아니에요, 이게. 1년이라 한 것보다는 몇 개월. 1월이니까. 8월 해방됐으니까 9, 10, 11, 12, 1, 5개월이네. 그 정도의 주체적으로 이게 한글학회 강사를 초청해서 한글 교육을 해서 전국 교당에서 일제 문명 퇴치 운동을 전개한 바, 수강생이 도합 4천여 명에 달하였다. 이때 이건 저는 단순히 문명 퇴치 운동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이게 지금으로 따지면 굉장히 주체적 운동을 한 것이다 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해석을 조금 더 좀 뚜렷하게 좀 주체적으로 좀 해주실 필요가 있다. 지금으로 하면 뭘 했다고 해야 되나요? 저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의 문화운동의 중심을 잡고 간다고 이런 해석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도 우리는 문화운동을 주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자, 또한 총부 서울관에 연락할 사항이 빈번해짐에 따라 정각사의 총부 출장소, 초대 소장으로 이게 총부 서울 출장소라고 했죠. 이게 김대거, 지금 대장 종사님이 초대 소장이 됩니다. 이것도 어떻게 되냐? 그때 대장 종사가 편찮으셨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걸 뭐라고 그러죠? 한쪽 폐가 거의 없으시잖아요. 폐결핵. 그걸 이렇게 그런데 주산 종사님께서 소장해라.
주산종사, 대산종사님 있고 주산종사님 있으면 주산종사님의 그 위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역할. 아파서 쉬도록 한 것도 주산종사님이 이렇게 챙기지만 또 일도 시키는 것도 주산종사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리더였다는 거죠. 주산종사님이 교단의 정신적 리더고 실질적인 그 지도자 같은 역할을 한 것이죠. 병사의 대외 교섭, 방송교와 서울교구 지도 등을 당하게 하였으며 당했다 이런 것이죠. 이게 자 그러면 전제동포 구호 사업을 때 전제동포가 완료된 것이냐? 저는 좀 이걸 좀 이렇게 해석을 좀 해야 돼요. 이제 전쟁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재앙을 받은 사람은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세계적인 전쟁이라든지 전쟁에 대해서는 다 이런 활동을 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여력이 닿는 데까지. 이때만 끝났다고 생각하기보다는요. 그리고 이제 뭡니까? 이때 1945년 10월 8월이니까 8월 해봐니까 8, 9, 10 두 달 조금 넘죠. 10월에 정산종법사가 건국론을 지어서 최대한 아무리 많이 세도 3달밖에 안 돼요. 그렇죠? 8월 10월이니까 9월 15일, 10월 15일, 9월 15일, 10월 두 달이네. 건국론을 지십니다. 저는 이걸 보고요. 정산종사가 알고 계셨어요. 이 해방이 될 줄 알고 있어서 준비하신 거예요. 2달 만에 지을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이게 준비되지 않는 준비됐으면 2달 만에 지을 수 있죠. 근데 준비 안 된 코는 2달 만에 할 수가 없어요. 이 건국론이 지금 우리가 정산종사 보고 대체적으로 구금편 4장에서 16장 정도에 대체적으로 있어요. 대체 내용이 다는 아니지만 거의 다 들어가 있는데 이 정도 내용을 2달 만에 뚝딱 쓴다? 저는 그렇게 볼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해방이 될 줄 예상을 하고 계셨고 거기에 따라서 미리 그 건국 나라를 이렇게 세워야 된다라고 준비가 돼 있었다라는 것이 이 내용 이렇게 나오죠. 시국에 대한 소감을 밝히신 그 요지는 정신으로 근본을 삼고 정치와 교육으로서 줄기를 삼고 국방 건설 경제로서 가지와 입을 삼고 진아우드로서 그 결과를 얻어서 영원한 세상에 뿌리 깊은 국력을 잘 배양하자는 것이었다. 요즘 말로는 엇잘 빼야죠. 것이다. 이렇게 해야죠. 옛날 말투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것이었다 하면은 저도 옛날 말투 많이 쓰는데 요즘으로 하면 것이다. 이렇게 써야겠죠. 근데 이걸 보면 정산종사 4대 경륜이 있어요. 4대 경륜. 거기에 정교동심이 있습니다. 정교동심. 정교동심 뭐예요? 이 건국론의 핵심이에요. 정치와 종교가 합력해서 한번 펴보겠습니다. 유척편 36장. 유척편 36장 한번 펴보세요. 이럴 때 읽어보게요. 유척편 36장 하고 있습니다. 원기 46년 12월 병상에서 물으시기를 내가 전에 세웠던 4가지 계획을 기억하느냐? 시자 설해기를 교제 정비, 기관 확립, 정교동심, 달본 명근 4가지였나이다. 말씀하시기를 그 내역을 설명하여 보라. 시자 설해기를 교제 정비는 정정과 대종경을 완정하고 예정, 성가 등 모든 교서를 편수하여 대중교화의 재료를 완전히 갖추는 것이요. 기관 확립은 교화, 교육, 자선, 생산의 모든 기관을 더욱 충실히 세워서 인재와 경제와 사업의 근거를 완전히 갖추자는 것이며 정교동심 여기 나오죠. 국가나 세계의 지도자들과 합심하여 정치, 교화, 양면으로 평화세계 건설을 함께 힘쓰자는 것이며
달본 명근은 이 모든 사업에 힘쓰는 중앙에도 각자 수양에 등한하지 말아서 우리 본래사를 요달하며 항상 그 근본을 잘 밝혀서 불망 기본을 잊지 하자는 것으로 아옵나이다. 이게 보통 사대강령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건국론도 이 정산용사의 경륜인 어떤 정교동심의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그 정산종사께서 해방이 되고 나서요, 그때 해방이 될 나이가 44세에 종법사에 올랐으니까 해방이 되면 46세이신가요? 그럴 거예요. 2년 되니까 46세 맞죠? 46세인데 이때 김구 선생님 등 임정 요인, 임시정부 요인들이 귀국을 해요. 근데 그때 미군정이 임시정부 타이틀을 떼고 오라고 해요. 임시정부의, 그게 정부 입장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미군정에서 허락을 안 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도 참, 미군을 미워할 수도 없고, 미국을 미워할 수도 없고, 참, 그걸 그대로 그냥 넘기기도 그렇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 개인, 아까 여기 전제동포 같이, 오늘 들어오시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인데, 근데 여기에 신문 기사가 발견되는데, 정산용사님이 그 귀국의 그 환영식에 참여했어요. 신문 기사에 있습니다. 정산용사의 그 태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건국에 대한 고민을 정산용사하고 계셨다.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국론을 봐도 우리의 교리로 보면 왜 건국론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법률운의 차원에서 읽어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를 너무 다 같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거죠. 이게 건국론 중 하나입니다.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살고 이런 게 아니라 서로 열심히 잘해서 그것이 어쨌든 이렇게 말하면 또 이것을 사회주의라고 말을 하나? 아니죠. 이건 대명상 우리로 말하면 공화주의 같은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이 건국론도 대종사님의 법률 보훈 사상의 연장선에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대종사님 그 가르침에 근거해서 사은에 보훈하는, 그러니까 법률운에 보훈하는 차원에서 건국도 되는 것이고요. 동포 보훈하는 차원에서 전제동포 구호사업도 한 거예요. 이렇게 읽어서 이 활동들을 봐줘야 되고, 근데 이런 전제동포 구호사업이나 건국론도 지금 계속 진행형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끝났어요. 이건 끝난 일이에요.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일에 주산, 송도선 성진의 정말 뛰어난 리더십이 있었는데, 이런 리더십 있죠. 이 리더십. 이걸 보고 다른 데서 차려볼 게 아니라 그 주산종사의 리더십을 우리가 계승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단에 교법적으로 우뚝 그냥 기본이 정확히 서 있으면서라도 사회 참여를 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 저도 명색이 교무인데 참 이런 걸 보면 좀 창피하고 못하니까 좀 창피하기도 하고 선지님들에서 죄송스럽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계승해 가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불과 해방이 되고 나서 얼마 안 됐는데 한글 교육을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유허일 선지님이 대종사님 당대에 강연에서 한글 강연을 해요. 그 어려운 시기에. 이런 것도 우리가 기록이 있어요. 우리가 그 사고가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한글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단순히 한글이 아니에요.
우리를 설명하는 1차, 최고 1차적인 문제로 이것을 알고 계셨던 거라고 봅니다. 문화, 우리의 문화 있죠, 문화. 이게 민족주의는 아니죠. 이제 민족주의 설명한 게 아니라 한국이라는 그 가치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이 뭐냐? 한글이라고 봅니다. 이걸 바로 해방 뒤에 바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총국 군의 그 야학했던 곳에서 했다는 것, 이런 것도 새롭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런 가치들을 이 장을 통해서 읽어내고 계승하고 또 우리가 이 시대에 다시 적용하고 이럴 수 있는 지혜, 이런 걸 읽으면서 지혜가 생기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